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번 시간은 3월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복의 의미와 기준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일단 우리 교과서에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행복의 기준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혹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는데요. 너무 서양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라 여러분들이 혹시 동양에는 그럼 행복이 없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지금부터는 동양에서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예수님이 지금 책하고 있는 동양에서 본 인간의 본성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양에서는요, 여러분, 동양의 종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유교와 불교,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운 게 기억이 나는 학생들은 도교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여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유교. 여러분, 유교가 뭔지는 대충 알고 있죠. 뭐 어떻게 뭘 가르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조선시대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유교를 채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뭐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이런 애들이 전부 다가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유교. 그래서 유교에서는요, 인간이 본성, 즉 인간의 본성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모습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요, 이 인, 어질 인자예요, 인. 이것이 인간됨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사랑의 정신, 그리고 사회의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을 인간의 본성으로 제시한다.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 어질게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 군자라 그래요. 군자. 즉 임금이면은요 군자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이렇게 잘 기르고 양육해갖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덕이 있고요. 다음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유교에서 가르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간됨의 본질이 바로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질이 있는데 그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말. 근데 부처님은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번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나를 괴롭히는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너는 정말로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러한 부처님의 성품을 따라서 속세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궁극적인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보통은 이제 산 속에서 이제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 속에서 그러니까 식사도 보통은 이제 채소로 많이 드시고 그죠? 욕심을 버리고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면서요.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집착을 버리려고 하시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음 도가는 여러분 좀 어색할 수 있겠는데 그 도가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역시 인간이 속한 자연의 일부로서 적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이 따라야 할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계속 얘기 나올 거기도 하고, 그다음 그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종교도 많고 하지만 동양적 사상을 가르치기에는 이미 세계로도 충분하니까 아마 교과서도 그렇고 여기 부교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보는 행복론인, 동양의 행복론인데 이 자체가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딱딱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수업을 통해 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올리드 부교재를 통해서 먼저 한번 대략적인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유교예요. 유교에서는요, 행복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인을 실현하는 겁니다. 인.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는 군자의 모습,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게 바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라 보았고, 이런 바람직한 모습, 즉 인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물론 지금의 가치관이나 시각으로 보면 조금 고리타분하고, 아,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을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서는요, 이게 바로 인간으로서의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되었고, 이제 조선에 아주 오랫동안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즉, 바람직한 인간상인 인을 실천하는 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불교에서는요, 청정한 불성, 즉 아주 아무것도 저런 게 끼어있지 않은 깨끗한 불성을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해 수행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여러분 지금 학생에게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소리 지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친구에게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리 지른 적 없어요. 자, 청정한 불성 다시 하겠습니다. 청정한 불성이라는 것은 아무런 오염 없이 깨끗한 상태의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 그래서 이 청정한 불성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나를 괴롭히는 이런 집착으로부터 스스로를 꺼내오는 겁니다. 의식을, 즉 이러한 괴로운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이 수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요. 나처럼 나보다 후에 있는, 즉 나처럼 고통받았던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다 라든지, 혹은 관세음보살이 혹은 미륵불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나타나신다라는 말, 혹시 들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교 가르침입니다.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그러한 목적이 바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행복입니다. 다음 도가에서요. 도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연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바라보는 생각들입니다. 즉 타고난 그대로.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스러운,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을 목적을 이루었을 때야말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과 같이 이제 대면으로 수업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혹은 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동양에서는요, 행복에 대해서 딱 절대 규명 짓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정해놓고 여기를 따라가서 정진하고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모습이다. 즉,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언뜻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찍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딱 찍어서. 밑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동양 사상에는요, 직접적인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정진하고 수양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를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동양적인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다시 좀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더해서 이게 동양의 행복에 대해서도 얘기해야죠. 우리 교과서가 지금 서양만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좀 빠져 있어요. 물론 이 뒤에 가야 나옵니다. 뒤에. 함께 생각해 볼 문제 나오게 있어요. 동양의 행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종교인 유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도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인의 실천. 그죠? 얘는 집착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중생을 제도하는, 즉 구하는. 그죠? 얘는 무위자연이 키워드가 될 거예요. 인간이 억지로 만든 제도나 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네가 인간의 착한 본성대로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교과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위 사례에 알 수 있듯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헬레니즘 시대, 그 다음에 신이 중심이었던 중세,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강조했던 근대에서 있잖아요.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갖고 행복의 기준 역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요,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이나 혹은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 혹은 종교와의 관계 같은 요건에 따라 가지고요, 행복의 기준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연소득이 1억 5천 이상이면 행복하다. 혹은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10명 낳으면 행복하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대, 그리고 지역 또는 장소, 그리고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이런 행복의 기준은 다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 기준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이건 틀렸네 내가. 나는 좀 이상한가 봐. 라고 느낄 필요가 전혀 없고 본인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정한 다음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고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복의 의미 그리고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 다음부터는요. 교과서에 나오는 어떻게 하면 행복이 실현될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게 진짜 정말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렇게 행복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잠깐 맛있는 거를 먹을 때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게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선생님 만나서 농담을 하거나 재밌게 무슨 활동을 할 때, 아니면 엄마와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그 순간순간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순간순간의 즐거움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긴 한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요, 매 순간 즐거운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신 건강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준대, 그 자체가요. 그지? 그런데 우리는 삶을 보면서 괴로움보다는 행복에 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를 보니까 교과서에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시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행복 관련 지수를 통해서 행복의 의미를 알아보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는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들이 다 중요하고요, 이름들. 예, 이름들이 중요하고, 그다음, 이러한 행복의 기준들, 즉, 거기에 걸맞는 값들을 조사하는 기관이 어딘가, 혹은 주체가 어딘가에 따라서, UN 개발계획이라는 데가 있고, 국제연합, 유엔이죠, 그지? 그리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만드는 것, 요것도 각자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안타깝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시작 연도도 이렇게 시간적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주요 항목을 보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그냥 돈 버는 거, 수명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만 있었다 그러면요. 해가 가면 갈수록 뭔가가 값을 매길 수 없는 혹은 척도로서 수량화할 수 없는 것들이 끼어기 시작해요. 뭐 자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시민 참여 같은 거, 만족도, 균형, 그리고 복지, 그리고 공동체 참여, 안전, 웰빙과 같은 이런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기는 조금 애매한 항목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아,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냥 소득, 그다음에 수명,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수명,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라는 교육 수준 같은 숫자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감히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내 친구와의 우정, 부모님과의 화목함,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 같은 주관적 기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 기준이.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객관적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이런 주관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제 본문은 긴데 요거 보기 전에 우리가 좀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는 올리드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객관적, 주관적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이라 그러면 누구나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객관적.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라 그러면은 1번 쓴 사람, 2번 쓴 사람, 3번 쓴 사람 봤을 때, 답이 3번이면 누구나 다 3번이 답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관식 시험에서는 말투나 어휘의 사용에 따라 갖고 똑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물론 키워드나 문맥이나 혹은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들어갔나를 판단하고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집안이 안정돼 있다, 혹은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같이 몇 년을 산다, 얼마를 번다 같이 수량화할 수 있는, 즉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혹은 80세, 90세, 100세, 그다음에 내가 30평대 아파트, 40평대 아파트 같이 이런 수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이거를 객관적이라 그래요. 객관적이라 그럽니다. 근데 만족도는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는 나 삶이 너무 좋아. 난 내 삶이 지금 너무 좋고 난 다시 태어나도 이 삶을 살고 싶어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친구들은 나 이번 삶은 좀, 꽝인 것 같아. 아닌데,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족도를 숫자로 나타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숫자가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만족도라는 기준은 어떤 사람은 행복한데 내 만족도가 100점이라고 매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삶이 요즘 힘든데 라고 해도 2000점 줘야지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점수거든요. 통일된 기준이 있기 힘들어가지고 얘네들은 수량화할 수가 없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기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1만큼 행복하다, 10만큼 행복하다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냥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얼만큼 행복하냐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답을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그리고 아마 뭐 학력평가나 또 1차 지필도 그렇고요. 문제 출제를 하신다면은 이 기준을 각각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선생님은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옵니다. 지표들이. 이 지표들이 각각의 의미, 그 다음에 어디서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더 밑으로 가면서부터 객관적 기준과 더하기 주관적 기준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건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때 고려할 것은요. 그래서 물질적 욕망을 인정하지 않고 밥 안 먹고 돈 안 벌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물질적 욕망도 충분히 물론 너무 많이 원하는 것도 불행의 지름길이에요. 적절하게 내가
가질 만큼 가졌으면은 적절하게 내가 아, 만족할 줄 아는 거. 그게 행복의 선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을 했어요. 연 수익이 지금 가치로 한 10억을 번다고 합시다. 여러분 월에 있잖아요. 7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행복이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매일 내가 200만 원을 써야지 한 달에 6천만 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에 6천만 원 쓰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차를 매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또 집을 매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쓰는 돈이 하루 200만 원 쓰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걸로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게 남아있는 이 자본을 가지고 혹은 재산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쓴다거나 혹은 이웃을 위해 쓰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주관적 가치지, 그지? 이런 정신적 가치들을 추구해야지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한테 목표가 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일 수도 있지만은 돈을 달성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돈을 달성한 이후에는 내가 봉사를 하겠어요. 혹은 기부를 할 거야. 그지? 아니면 나 친한 친구에게 선물할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친구와의 우정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면서 나는 행복을 느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행복의 기준이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세 번째, 진정한 행복의 실현입니다. 행복의 실현. 자,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행복이 실현되려 그러면 객관적 기준. 예를 들어서 안전한 주거 환경이 있어야 돼. 내가 집이 없어갖고 그냥 학교 끝나면은 어디 길바닥에서 떨면서 자야 된다면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밥을 못 먹어. 학교에서 급식 먹고 집에 가면은 배고픈데 내일 다음 날까지 밥 먹을 때까지 내가 밥을 못 먹어. 그러면은요,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그걸로 행복하기 힘들 거예요. 내가 당장에 내일까지 사야 될 준비물이 있는데 돈이 없네? 근데 이게 돈이 없는 게 잠깐 없는 게 아니라 꽤 장기적으로 긴 시간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싶어도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되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거는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기준, 즉 돈, 주거, 그 다음에 얼마나 안정된 직장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에 대해서도 충족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뭐가요? 이런 주관적 기준까지 충족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게 교과서의 가르침입니다. 선생님도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 예, 뭐 그럭저럭 그렇다고 하지만은 내 방식이 맞다라고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한테도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그냥 뭐 이게 틀딱혼대처럼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해하지도 않을 거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벌어봤더니 다 부질없더라. 예. 그것보다는 가족과 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한 내가 너무 후회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선생님도 아직까지 뭐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주관적 기준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나는 나중에 인류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싶어. 아니면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할 거야. 같은 거 있죠. 물론 어플 개발에 성공해갖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목적은 뭐예요? 돈이 아니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즉 이타적인 마음에서 남을 행복하게 했을 때의 그 행복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자, 과정으로서 현재의 삶과 결과로서 미래의 삶.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는 그 뒤에 있는, 즉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미래의 원인이 되겠지, 그지? 원인이 됩니다. 결과,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 야,
지금 공부해야지. 학생 때 공부만 죽으라고 해야 돼. 나중에 대학 가면은 다 행복해지고, 그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갖고 돈 많이 벌면 행복이야라고 생각하면은 괴로워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또 여러분의 성장을 이룰 것만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게 시험 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안 하면은 미래도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무조건 행복해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돈을 안 쓰고 아껴야지. 오늘 밥을 굶어야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잠 안 자고 공부해야지.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내 삶이 되면은 지금 나는 불행한 겁니다. 그 불행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나중에 나의 불행한 미래를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꿈을 위해 현재 행복을 희생, 혹은 미래를 생각 안 하고 나는 지금 막 너무 즐기고 나 제일 좋을 거야. 돈 다 쓰고 맨날 놀고 할 거야. 그러면 미래에서 내가 채워야 될 거를 못 채움으로써 얻는 그런 불행이 있을 거예요. 둘 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쪼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서, 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힘든 와중에 내가 잠깐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의 좋은 시간, 혹은 가족과의 좋은 시간을 만들고, 또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내 미래의 행복도 만들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우리 책에는 좀 자세히는 안 나와갖고, 선생님 요거를 좀 할게. 아, 나오는구나, 책에는. 예,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먼저 볼게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인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질 높은 정주 환경이에요. 정주 환경. 정주하는 거는 어딘가에 터를 잡고 장기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잠깐 여행 가는 거 말고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걸 우리는 정주 환경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질 높은 정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질 높다는 것은요, 반드시 뭐 동네가 부자 동네라 갖고 막 돈 많은 동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자연적으로도 좋은 환경인과 동시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다른 환경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악하지 않은 환경인데 그건 바로 얘네들입니다. 예.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 우리는 지금 수도가 다 들어오죠. 수돗물이 잘 나오는 곳,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곳. 그 다음에 공기가 좋은 곳, 그리고 땅이 깨끗한 곳,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숲과 같은 녹지 공간이 많은 곳을 우리는 자연 환경적으로 본 질 높은 정주 환경 요소로 보는 거예요.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는 것이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자연 환경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지금 집을 벗어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면요. 거기 대부분이 아마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요. 공기도 좋을 겁니다. 나무가 있어가지고. 숲도 많고. 그지? 흙도 오염이 안 돼 있을 거야. 깊은 산중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여러분 왜 거기서 안 살아요, 지금? 왜 안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연 환경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질 높은 정주 환경으로서 이런 조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통, 통신 시설, 교육 시설, 공공 시설, 즉 뭐 의료 시설 같은 거, 우체국 같은 거, 혹은 마트 같은 거, 그지? 상업 및 문화 시설, 극장 같은 거, 병원 같은 거. 얘네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우리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곳. 이런 곳에 살지 못하면요. 예, 인간은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픈데 병원이 차를 타고 3시간 거리에 있어. 그럼 아프면 어떡합니까? 불행하죠.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친구가 100km 밖에 있어. 자주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다는 거죠. 이 교통이 편하고 통신이 잘 되고 같은 이런 인문 환경도 여러분의 질 높은 정주 환경 요소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택리지. 이게 뭔지는 여러분
한국지리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한국지리 시간에. 예, 택리지. 즉, 어떤 곳이 좋은 땅이다라고 이제 이중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차를 정할 때는요, 지리가 좋아야 한다. 둘째는 생리가 좋아야 하며, 셋째는 인심이 좋아야 하고, 넷째는 산수가 좋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지리쌤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게 땅 자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심 같은 거죠. 인심. 주변의 환경이 인문 환경이 혹은 자연 환경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택리지에서요. 택리지에서. 그래서 생리가 좋아도 지리가 나쁘면 그리고 지리와 생리가 모두 좋아도 인심이 나쁘면 즉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져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선생님이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요거는 예, 통합사회에서 하긴 얘기는 너무 깊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는데고 여러분이 생리 얘기 나오면요 이렇게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이 모든 요건이 다 좋아야지만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뒤에서 아마 더 할 얘기 있을 거야 문제 풀면서. 다음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주거 환경이에요. 정주 환경. 두 번째 돈입니다. 돈. 여러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하고자 해도 당장 내일 먹을 거 그리고 내가 열흘 굶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의식주와 같은 생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내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간식도 먹어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도 살 수 있고 아니면 MP3 아니 스트리밍 하려고 그러면은 뭐 결제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돈을 그리고 삶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빡빡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친구와 혹은 부모님과 혹은 가족들과 함께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여행 돈 들잖아요. 이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은 행복을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소는요, 고용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내가 내일 잘릴지, 모레 잘릴지 모른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안해. 그죠? 불안합니다. 다음, 최저임금 보장. 내가 1시간을 일했는데 2,000원 받아요. 그럼 하루 8시간 일하면은 16,000원입니다. 16,000원. 물론 밥은 먹죠. 그런데 그러면 집은 언제 사고, 핸드폰 요금은 뭘로 내립니까? 그래서 이 최저임금과 같은 것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은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은 벌어야 한다. 다음 실업급여, 사회보험 같은 거는요. 여러분이 실업을 했을 때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평생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전에 받던 급여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는 거예요.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실직을 하더라도 내가 밥을 당장 굶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험 같은 거 있죠. 의료보험 같은 거. 내가 갑자기 좀 아파요. 근데 암 같은 거 걸리면은요. 고액암 같은 경우에는 1억, 2억이 우습게 나가요. 근데 내가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다가 다 썼어, 돈이. 그럼 아프면 어떡합니까? 죽어야 되나요? 아니지.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갖고 우리는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 조금을 내면은 나머지는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통해서 굉장히 큰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국민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복지국가의 개념 뒤에 나올 건데 그때 또 얘기를 합시다. 복지국가의 개념에서. 다음 세 번째, 민주주의 발전. 지난 시간에 선생님 얘기했었습니다. 선생님 민주주의랑 뭔 상관이에요? 행복이랑.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형태를 우리 민주주의라 그래. 정치 형태 중에. 근데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는요. 민주주의 지수가 낮을수록 독재자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즉 국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사회적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일부 정치인에게만 엄청나게 많은 것이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기회가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기 위해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이 땅의,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 자체가요, 삶의 효능감을 갖고 와요. 효용감을요. 그래서 이런 민주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래서 의회 제도, 복수전당 제도, 권력분립 제도, 여러분 이 단어들을 알면 좋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은요, 국민의 대표인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복수정당 제도는요, 정당이 두 개 이상 돼야 된다는 거. 권력분립 제도는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이 각각 나눠진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단어를 보고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늘 처음 들은 것일까? 이게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다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나오는 얘기라서 예,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음 선거, 정당이나 이익집단 활동. 이익집단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이익집단이 뭐냐면은 의사회입니다. 의사회. 그지? 의사회. 그다음에 노조 같은 것들.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를 이익 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근데 이익 집단은요, 내가 속한 직능, 직렬, 즉, 의사면은 의사끼리 모여갖고, 혹은 뭐, 노조면은, 거기 노동자끼리 모여갖고, 즉,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를 우리는 이익 집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보장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행복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시민의 이득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활동이 있어요. 이 전부 다가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2학년 선택할 때 늘 정치와 법 과목에서 배운 얘기입니다. 정치와 법 과목에서. 그죠? 그리고 우리 통합사회에서도요. 뒤에는 단어에 나옵니다. 깊게는 안 나오는데 통합대 몇 단원인가 좀 볼게요. 4단원 좀 되면 배워요, 이거를요. 4단원. 자세하게는 안 배우지만 배우긴 할 겁니다. 다음 도덕적 실천. 이야, 여러분 중에는 선생님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행복이 아닌가요? 예,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데 여러분 얘기했죠. 돈은요, 우리 행복의 목적이 되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이걸 써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옆에 친구도 없고 나는 왕따라도 혼자 살고 그런데 쓸 데 어딨어 이게. 돈을 나 혼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사고 차를 사고 집을 사본들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과연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 스크루지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 보면 그렇잖아요. 돈 하던 스크루지가 언제 행복해지는 겁니까?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면서 뭐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행복하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행복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내가 남을 속이지 않고, 또 남을 위해 양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실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즉, 이 자원이, 국가의 자원이 어디에 먼저 가야 하는지, 가장 약자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힘센 사람이 다 가져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판단이 이런 도덕적 성찰인데, 거기에 따라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스스로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행복의 의미, 그리고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제를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시험도 시험이지만은 우리가 계약하고 바로 배웠던 사회와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로서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사회의 행복이 가장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이런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은 올리드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올리드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함께
하나하나씩 풀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